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절기상 오늘이 입추지만 가을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는 내린다지만 폭염은 오히려 장기화할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런 폭염을 부채질하는 게 또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BMW 리콜 대상 차량의 8.5%가 문제 차량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최소 10,000대는 주행 중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BMW가 옆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겁이 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7일 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간차 공격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피해를 보신 분도 많고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강릉과 속초 등 일부 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이 도시가 마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동 지역에 최고 280mm의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특히 오전 3시와 4시 이 1시간 사이에는 무려 9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그리고 뭐 건물, 농경지까지 다 이렇게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물바다가 이뤄졌었던 거죠. 지금 저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은 차량을 타고 가던 운전자분이 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마 찍어주신 것을 제보받아서 이제 저희가 또 이 방송으로 영상을 틀어드리는 건데 그런 장면 같아요. 지금 보세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 이거 옛날 화면 자료화면 쓰는 거 아니야? 홍순이라서 이거 자료화면입니까? 지금 이게 바로 어제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흙탕물이 가득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네. 차량의 바퀴를 거의 잠글 수준으로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차량 차선도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아하. 그래서 이제 교통 통제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까지 물이 차올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하루였던 이거는요 당황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뭐야 이거 지금 이 장마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장마 때 그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지금 시민분들이 놀라시고 아마 대피하신 분도 모르긴 몰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시간당 93mm면 이거 이적의 역대 최고 아닙니까 혹시? 최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강릉 지역에 2002년 8월 31일 날 네. 우리 기억하죠? 태풍 루사. 아하. 그때 시간당 100.5mm가 왔었다고 세상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당 93mm니까 와. 역대 2위를 기록하는 거죠. 역대 2위예요? 와. 근데 진짜 뭐 이 강릉 그 시민들도 좀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저기 또 피서 가신 분들 뭐 더불어서 강원도 쪽으로 피서 가신 분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저거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물벼락을 맞으신 네.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제 지인분한테 누가 아마 저쪽에 최근에 어디 이사를 가신 분인가 봐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집이 물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온 사진을 이렇게 피해가 있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조금 전에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이 폭염을 피해서 그래 강릉 좀 가서 더위 좀 피해보자 했는데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그죠. 정말 날벼락입니다. 네. 1년 내내 사실 여름 휴가만 기다리셨을 거고. 맞아요. 올해는 사실은 또 경기 때문에 짧게 휴가를 정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요일 내내 막히는 길을 운전하고 가서 아마 월요일부터 새로운 자신의 일정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정말 날벼락 맞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힐링하려고 갔다가 부정적인 추억만 쌓고 오실까 봐 맞아요. 걱정입니다. 이 천만다행인 건요. 물론 이 시설 피해 그리고 보세요. 차가 저 정도 잠길 정도면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가 그렇죠. 고스란히
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량 피해, 그리고 침수 피해, 시설 피해. 천만 다행인 건 인명 피해는 그렇죠. 천만 다행으로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인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래도 네. 이거 기상청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혹시 이런 좀 재밌는 농담이 있는데요. 뭘까요? 기상청 체육대회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있어요? 예측을 못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도 원래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 5에서 최대 50mm 정도 비가 올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시간당 93mm, 세상에. 최대 260mm가 왔으니까 네. 아예 예상을 많이 넘었죠, 넘어도. 아하. 그러니까 사실 물론 뭐 기상청이 이렇게 좀 다소 오보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정확한 예보가 나오면 대비가 어느 정도 될 텐데 맞아요. 이게 처음부터 뭐 5에서 50mm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이 더운데 비 오는 게 잘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았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어제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물폭탄이 쏟아지다 보니까 항상 이럴 때 한번 나오는 게 이제 기상청에 대한 비난. 맞아요. 아니, 도대체 기상청은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느냐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앞에 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앞에 거. 이제 오늘 뭐 언론들도 이제 분석 기사를 내놨어요. 그러면 어제 동해안 지역, 특히 강원도 지역에 폭우 원인이 뭘까 봤더니 차고 습한 공기랑 따뜻하고 습한 공기랑 맞부딪혔대요. 꽝 맞부딪혀가지고 저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게 이 자연의 이 현상이니까 예. 아무리 기상청이 이걸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네, 빗나갈 맞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뭐 시간당 20에서 50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2배 이상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뭐 기상청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뭐 변명을 해도 이건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뭐 결국은 기상청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이제 이거를 또 기회로 해서 또 저 기상청도 좀 더 좀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요. 사실 이제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농가라든지 그 일고는 밭, 그런 이런 거 다 지금 뭐 망가진 그 강릉 시민들이요. 맞아요. 그다음에 집이 유실돼 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고 날 더울 때 고생하시겠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가에는 이제 피서지 손님들이 급증할 거로 예상이 돼 가지고 바다에서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자연산 고기만 수족관에다가 사다가 진열을 했대요. 아하. 근데 정전이 되는 바람에 이 자연산 고기가 전부 떼주고 그랬다는 아이고, 겁니다. 세상에. 그럼 피해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강릉 시민들이 신속히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복구 관련해서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을 그럼요. 해주는 것도 바로 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리에 빠진 분들을 좀 힘을 북돋아 주세요. 자, 지금 시각이 9시 2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올해 이제 7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제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던 20대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차량이 이제 지금 뭐 이 차량 사고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아유. 벌어졌는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저 아파트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같은 조로. 네. 그래서 저 사고 현장을 아버지도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아. 아들이 그렇게 사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하. 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용역업체죠. 이제 경비원을. 네네. 아니 한 아파트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말이 돼? 다른 데로 보내.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저게 이제 세간에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 네. 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민주당 구의원 전근향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로 이 사람인가요? 네, 현재 제명 조치한 상황입니다. 네.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예. 앞서 그 차량에 부서진 이 훼손된 정도만 봐도 네. 당시의 사고 상황이 그냥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아마 이 차량을 운전한 그 여성분이 40대 여성분인데 네. 뭐 이제 그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네. 말이 있다고 뭐 본인은 뭐 이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승용차가 그대로 그 경비실로 돌진을 한 거죠. 아. 경비실로 돌진을 하는 바람에 경비원 26살 사실 아파트 경비를 하는 사람 중에 20대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마 아들이 네. 한 조로 같이 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즈음에 이제 아마 순찰을 나가는 것 같고요. 네네. 아들은 경비실에 그대로 있다가 이제 이 돌진하는 차에 치여서 아하. 현장에서 아마 사망을 한 것 같은데 네. 세상에 물론 그 입주민 거기 대표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으로 된 분이시잖아요. 전근양 씨가. 네. 근데 이분이 아직 상도 치르기 끝나기도 전입니다. 네. 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 해당 그 경비 용역업체 쪽에다 전화해가지고 네.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조로 근무하도록 뒀느냐. 네. 속히 아버지를 다른 어떤 곳으로 그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라. 네. 이동 조치시켜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구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 거예요. 네. 아니 그 뭐 구의원의 자질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분이 구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오직하면 그 같은 아파트에 있는 다른 주민들께서 이분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오히려 제명해달라고 그 탄원을 올리게끔 하겠습니까? 네. 그 조금 전에 CG에서요, 우리가 확실히 할 게 보통 저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국회의원으로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구랑 넣어서 구의원으로 좀 써주세요. 전근양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 전근양 구의원이 이런 말을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이거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요, 허 소장님, 네. 2번 정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같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같이 근무하면 이런 사고 아니라고 같이 근무한다면 뭐 달라집니까? 사실은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이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복학을 앞두고 나서 학비를 벌고 싶어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건데요. 네. 아마도 이 아버님은요, 트라우마를 넘어서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들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 앞에서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상처를 준 거죠. 그냥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들이 이 아드님이요. 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러셨겠죠. 아이고 이 녀석아 복학 준비나 착실해야지 하지 뭘 또 이 학비를 번다 그래. 아버지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제가 한 푼이라도 조금이라도 벌어서 학비 조금 보탤게요. 아버지 같이 일해요. 라고 했을까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참 저도 어제 이 뉴스를 접하고 맨 처음에 정근양 의원이 그래도 다른 생각으로 했겠지라고 최대한 좀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근양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이 숨진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계속 일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까 봐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 말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제명 조치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정근양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이번에 내 생각이 짧아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여기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는 정말 사람의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분이 지난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사람이 먼저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 라는 포부를 내비치고 구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지금 뭐 제명 조치하고 나서 구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뭐 당에서 네. 제명한다고 구의원 신분이 상실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다른 야당에서는 이거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약자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정말 이분이 본인은 저렇게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진심 어린 좀 사과를 하고 네.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전근양 구의원의 선거 포스터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포스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네요. 똑소리 나는 일꾼. 그래요. 딱 맞네요. 이 일로 해당 경비원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의 눈물을 똑똑 흘리게 했으니 똑소리 나는 일꾼이 맞네요. 자신의 약속을 지켰네요. 김복진 의원님, 예. 저런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 때 표 한 표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선거 직전에 전부 길거리 서가지고 거의 그 구걸하다시피 국민들 상대로 해놓고 딱 되고 나면 입 싹 닫고 나타나지도 않는 게 일반적인 사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특히 실망하지도 않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믿지도 않지만요. 뭐 그렇고 하여튼 뭐 이 얘기 하시자고요. 네. 저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26살이라고 해요. 이 청년이. 그러면 네. 복학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군대 갔다 온 것 군대 같아요. 갔다 온 것 네. 같아요. 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그 경비실에서 저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렇게 숨진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제가 보니까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가슴이 지금 좀 뭉클하고 뻐근한데요. 예, 저 주민들이 이심전심으로 아마 이제 뭐 좀 성금도 네. 한 300만 원 정도 모아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분은 옮겨주는 건 맞아요. 이제는 장례 다 치르고 하셨으니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 장소 그 경비실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배려를 이제는 배려를 해줄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의원은 이런 태도를,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해당 구의원이 입주민 대표로 있는 그 아파트의 주민분들은 그래도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소식을 이제 들은 입주민들도 굉장히 실망이 컸을 거고 또 분노도 이제 일으켰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성금 모금 안내문과 그리고 이 탄원을 요구하는 협조문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거는 이제 먼저 그 성금 모금을 위한 안내문인데 여기 보면 뭐 순수하고 자발적인 모금을 위한 모금입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동참을 해서 지금 1,300만 원 가량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위한 이제 그 안내문도 붙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900분 정도 탄원서에 이 가해자 처벌 관련 이 탄원서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 요 김복준 의원님께 먼저 갔다가 우리 허 소장이 갈게요. 지금 이 아들을 잃은 정말 생태 같은 아들을 잃은 하루아침에 잃은 이 경비원분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가해자와 그의 가족이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입주민을 찾아가 사과한 적은 있지만 나를 직접 찾아와 사과한 적은 없다. 이거 정말일까요? 이게 실화일까요? 아니 피해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큰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큰 어떤 결과를 빚다 보니까 무섭거나 두렵거나 또 찾아가 가지고 면목이 없거나 이래서 이제 못 가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 생각엔 40대 여성분이면 그분도 자식 기르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헤아린다면 자신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게 그게 또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사실 그 교통사고 나서 뭐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많이 다쳐갖고 입원해 있으면 보험회사에다 맡겨버리고 아예 사과도 안 하고 찾아가지 않는 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갈수록 정이 떨어지는 인정이 메마른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정말 이 사고 내신 그 40대 여성분 모르겠습니다. 뭐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정말로 급발진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어찌됐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생떼 같은 그 청년이 네. 삶을 다했잖아요. 네.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사죄하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허 소장님, 네. 물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한다는 게 겁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무조건 뭐 가서 무릎 꿇으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가서 두 손을 부여잡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 아버지도 이 아버님도 정말 진심으로 이 고의성이 없는 걸 알고 또 사과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여성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직접 운전을 했으면 그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량을 운운할 수가 있을지 가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40대면 만약 결혼을 했다면 아이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잘못됐고 네. 뭐 어떻게 됐다는 핑계를 댄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아니, 인간으로서의 기본 측은지심이고 뭐고 기본이 안 된 네.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백성문 변호사님 이 여성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여성도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여성의 진술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일부 잘못한 건 인정한다. 뭐 운전을 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니까 나에게 책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 그 자동차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은 했는데 이제 국가수에서 이 차량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성이 퇴원을 한 이후에 이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뭐 입원해 있으니까 경황이 없다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좀 나아진다면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는 방안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진짜 바꿔보겠습니다.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또 이 시댁과의 생활, 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들이 5살 연상의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연상 또 싫어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댁 식구들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계속 반대를 했나 봐요. 아. 근데 그 반대를 뚫고 결혼했습니다. 어허.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반전이 생기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아내도 시댁 식구들이 계속 싫어하니까 안 가요. 아이고. 아무래도 안 가지잖아요. 네. 가면 맨날 구박하고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은 굉장히 무능합니다. 아하. 직장도 없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내가 재력이 좀 있어서 아. 사업 자금도 대줘요. 오. 근데 이제 이 또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아들은 사업을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뭔가 이 집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업에 쫄딱 망합니다. 또 날려 먹어요. 네. 쫄딱 망하고 남편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요.
집을 아이고, 나가버렸어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5살 연상인 아내는 네. 아이를 이제 혼자 육아를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아이고. 이 떠돌아다니던 아들이 누군가와 눈이 딱 맞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는 흔한 스토리인데 네. 이 눈이 딱 맞은 여자를 데리고 시댁으로 갑니다. 자기 본가로요? 네, 본가로 가서 거기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럼 본가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자기 원래 부인과 살던 집 말고 자기의 본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던 집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부모님이 지금 눈 맞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야, 너 무슨 짓이냐 이 녀석아 이렇게 내쫓아야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일단 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어머니가 네. 이 5살 연상 아내 그렇게 싫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들이 데려온 내연녀를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아이고, 정말- 이제 정말 웃지 못할 이혼도 정말 전혀 하지 이거- 않고 네. 뭐 지금 아내한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내연녀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김복수님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들어는 갔어요 그쪽으로. 네. 아마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 세상에. 같습니다. 뭐 차례도 지내고 명절 때 뭐 이런 때가 되면 차례도 허허. 지내고 네. 결국은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데려온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륜입니다 법적으로 네. 불륜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인정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비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여하간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당연히 쫓아가겠죠. 아, 이제 알게 됐군요. 네, 아하.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 집으로 쫓아갔겠죠. 네. 당연히 또 항의했겠죠. 네. 그건 정상이에요. 네. 기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저 남편 그러니까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진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찾아온 며느리를 폭행했답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오히려 했고요. 네. 또 시어머니 이게 더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네. 속상할 거예요. 아하.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내연녀죠. 이제 엄밀히 네. 얘기하면 불륜녀죠. 네. 이 불륜녀는 아무 죄가 없다고 며느리한테 항변을 시어머니가 나서서 했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더 열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 왔다는 그 불륜녀는 과연 죄가 없을까요? 어허. 엄연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다면 그 역시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녀 역시. 네. 그런데도 그 며느리, 진짜 며느리, 법적인 며느리 앞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불륜녀를 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허허.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네. 항변한다면 네. 이 며느리는 거의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허 소장님. 네. 정말 이 진짜 며느리, 진짜 이런 표현도 정말 진짜 소금감이지.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5살 어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업자금 내줘. 내가 다 일궈냈는데 육아도 집 나갔을 때 혼자 다 키웠는데 애를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며느리 입장에서 제가 듣기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며느리와 진짜 아들이 헤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근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아하,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딴짓을 했던 며느리도 아닙니다. 아하. 아들을 위해서 진짜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런데 네. 다만 그걸 이제 망하고 나서 그걸 갚으라고 독촉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아하. 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시어머니이십니다. 네. 이 부부 사이에요. 이 자식이 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요. 참 진짜 이 아내가 사업자금 대준 것도 물론 이제 본인은 직장도 있고 열심히 하는 뭐 워킹맘 정도였나 봐요. 요즘 표현으로. 그런데 본인이 능력도 뭐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정집에 얘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 뭐 A 서방이 뭐 사업 좀 한대. 우리 좀 도와주자. 뭐 좀 해본다는데 열심히 해본다는데 어때? 좀 도와줘. 해서 친정에 부탁해서 마련해 준 돈으로 사업을 해라고 돈을 줬는데 홀라당 한 거예요, 지금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들 그리고 아들이자 남편이 네. 정말 무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들은 친정에서 저기 시댁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살겠습니다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하. 그 반대를 이기고.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남 일녀 육아까지 전부 아내가 다 도맡아 있고 네. 이 남편은 맨 처음에 좀 미안해서 그랬는지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당연히 떠돌아다녔으면 생활비도 안 좋겠죠. 아하. 그리고 저는 그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있어요? 아니, 반전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집에 갔겠죠. 아, 그러네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네. 오히려 이제 자꾸 뭔가 아내가 불편하고 싫었던 네.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이제 내연녀를 데리고 네. 시댁으로 간 건데 시댁에 데리고 가면 이거 당연히 이제 사실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당연히 내쫓아야죠. 네. 아야 그 니네 집 가가 지금 애들 둘 있고 지금 네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해야 됐었으나 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싫어서 그랬는지 네. 아이고 데리고 내가 더 낫네 라고 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이 그 내연녀가 어느 정도로 이제 며느리화가 됐냐면요. 네.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내연녀가 며느리 대행을 합니다. 상복을 입고. 네. 그럼 진짜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진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망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요? 알려주질 연락을 안 않아서. 한 거예요? 연락조차 안 한 연락을 안 거예요? 했어요.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댁에서는 이 며느리는 지금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닌 걸로 아예 내쳐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불륜녀입니다. 그러니까 불륜녀는 지금 이 집에 들어와서 자신이 마치 며느리화 된 것처럼, 정말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데, 그럼 들어와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어머니라는 사람,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감싸고 돈 거예요? 딱 들어와서 집안에서요, 이 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네. 또 세탁을 하고요. 이렇게 가사일을 도왔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위암 투병 중이셨는데 이 아버지도 지극히 이제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집에 이제 며느리 역할을 했던 거죠. 아니, 진짜. 아니, 이 따신밥 해주니까 이 며느리처럼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김복진 의원님? 아니,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조차 안 한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낳은 내 손주를 둘씩이나 낳은 그 며느리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이죠. 네. 예, 버림을 받았다고 아하.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부르지 않고 들어와 있는 불륜녀가 며느리 노릇을 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참 희한한 사람들 얘기 많이 오네요. 이분들도 우리가 앞서 그 앞전에 했던 그 몇몇 사람들하고 이 심리 구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특이한 분들을 오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이 가정이 지금 이제 뭐 사실 깨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혼 소송도 제기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남편이 100%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내연녀가 있으니까 근데 남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하. 이게 시어머니한테도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들이 내연녀를 데리고 와도 떨쳐내고 부부를 화합하게 만들어 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연녀가 같이 살기를 원했고 네. 며느리에게 사실 시아버지 사망 사실까지 알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네네. 재판부가 이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더 소송을 하진 않았는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내연녀도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아들도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들은 뭐 나가서 홀라당 저기 사업 다 말아먹고 와서 그러니까요.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재산분할이나 이제 기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5천만 원밖에. 참, 이 며느리에 대한 글쎄 미운 감정이 뭐 한때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엉뚱한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사법부에 그래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요즘 초등학생들 어느 학교에는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야, 뭐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 밖에 놔두고 오자, 뭘 금지하자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이가 뭔가 이 물건을 가지고 등원을 했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3살짜리 이 아이가요, 올해부터 집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아하. 합니다. 싱크대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요. 아이고.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허. 어머니가 너무 놀랐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아하. 행동이 이상해졌던 거죠. 아하.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유치원을 보냅니다. 아하. 아이가 돌아왔겠죠. 네. 그 녹음기, 그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그 녹음기를 열어서 이제 파일을 들어보는데 네. 그 순간 이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아하. 선생님 목소리였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욕설, 폭언들에 이 부모가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올해부터 이제 등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게 됐는데, 어린이집에요. 그런데, 아이가 이상하네요. 엄마들은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죠. 아이의 평소 행동하고 다른 걸 금방 금방 아니까, 알죠.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 일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물론 직접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 녹음기를 아이의 가방 속에 넣어뒀대요. 김복준 의원님. 예. 대체 그 녹음기는 어떤 음성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거 참 불편한 얘기인데요. 네. 뭐 무슨 그 새끼 욕한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귓구멍이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야, 이거 그다음에 입 다물어라. 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이한테 3살짜리 아이한테 교사이기 전에 어른이 해야 될 욕설 네. 그 말인지 답답한데 혹시 돼 있으면 네. 들려주시면 실감될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이요. 워낙 강심장에서 웬만한 이 표현 같은 건 다 하시는데 정말 주저주저 하실 정도로 정말 입 네. 밖에서 나올 수 없는, 그것도 3살 아이한테 할 수 없는 말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주저주저 하실 정도입니다. 제가 곁에서 몇 년간 봐왔지만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한테 지금 이 보면 약간 아이를 조롱하듯이 첫 문장이 이겁니다. 오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아이한테 조롱꼴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새끼란 말이 들어가는 아이한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실시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폭언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말을 한 이유가 겨우 이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허 소장님. 네. 요즘 진짜 어린이집 교사들 자격 검사가 요즘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우선 현명한 대처를 한 어머니한테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네. 이제 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고, 또 왜 현명한 판단이었냐면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은요, 사실 옳고 그른 판단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거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 그대로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 관찰하고 나서 따라하는데 그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반응들이 이상하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어딘가 숨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아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인데요. 네. 하지만 아마 치료는 필요할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기에 네. 담겨 있으니까 이걸 이제 확인하고 어머니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해당 교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 내용을 보도한 이 방송에 따르면요. 네. 이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고 나서야 이 어린이집이 사과를 하고 해당 교사는 사직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교사를 그냥 자르면 되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런 정도 욕설, 이게 보니까 그냥 속삭인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했으면 학원에서 충분히 어린이집에서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에게만 했을까요? 이 지금 교사가. 아하, 네. 그 전부터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런 욕설을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네. 한 아이한테만 보통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교사 외에 다른 교사, 이 교사를 관리해야 되는 원장, 과연 몰랐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사만 자르면 이 교사 지금 우리가 신원 모르죠. 다른 데 가서 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사가 다른 데 가서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하죠. 이 정도 상황이면. 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재도 하지 않고 딱히 처벌도 없이 이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이 어린이집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조사도 없어요. 네. 그럼 결국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이건?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을 해당 교사를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사직 처리하는 걸로 그쳤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른 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도 혹시 내 아이도 이상 행동했던 게 다 이 때문이었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아마 이제 이걸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평상시에 내 아이의 행동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를 느꼈던 분들, 네. 그분들은 아마 이제 유추할 것 같아요. 네. 아, 내 아이가 이런 경우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직 처리로 끝나면 안 돼요. 특히나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교사들은요, 정말 이분들은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재취업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통제가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아이한테 욕설을 한 게 아이가 알아듣기 때문에 뭐 알아들어서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알아들어서 공연성이 인정돼가지고 뭐 모욕죄가 인정된다거나 이거 처벌하는 건 별개로요. 분명히 아이가 그 욕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나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지르는 거라는 건 알 거예요. 네. 그거는 저 위축을 줄 수 있고 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명백히 네.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으로 좀 조치해서 네. 좀 일벌백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당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어린이집에서는 에이, 우리는 안 그래요라고 이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안 그러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성대회 그리고 예방대회 이런 걸 미리 해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과하고 해당 교사는 다른 데를 보내고 그런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당장부터라도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수조사 해보시고 선생님 상대로 혹시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가 서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자성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맞아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절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하, 참 요즘 외제차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외제차 얘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얘기입니까? 네, 늦은 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이 남성의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하. 해당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성이요.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외제차 근처에서 이제 뭔가를 번쩍번쩍 비추고 있는데 지금 그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이렇게 들이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당 이 남성이 이 차량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다른 차량입니다. 지금 회색 차량인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잠시 후에 이 남성이 뭔가를 주섬주섬 챙겨서 네.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네. 이 모습이 단 한 번뿐이 아니라 네. 여러 번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나갈 때도 보니까 마지막에 CCTV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기동성을 살린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무래도 차량을 타고 하면 그리고 이제 남의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하. 기본적으로. 예, 요즘에는 아파트 함부로 차 못 들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있겠고 또 차 넘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들어간다면 나중에 특정되는데 본인이 특정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나름 머리를 쓴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자전거를 이제 이용한 것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형태의 범죄인데 네. 사고는 최첨단 범죄죠. 하하.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들어간 데를 보니까 네. 이해는 가요. 강남 쪽하고 여의도 쪽에
비교적 잘 사는 아파트를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보니까 볼 것도 없이 국산차는 아니네요. 대상이. 전부 외제차만 딱 봐가지고 네. 골라서 가가지고 안에 손전등으로 1차 비춰보는 거예요. 네. 안에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그래서, 하고 네. 미리 깨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뒷유리를 깬 다음에 이제 그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 네. 그 안에 있는 소지품을 훔쳐가는 이제 네. 이런 형태인데 보니까 많기도 하네요. 아하. 20차례에 걸쳐서 한 1,800만 원 상당을 훔쳤다고 그러고요. 아하. 그러면 또 저 깼으니까 외제차 수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하, 네. 18대에 수리비만 1,500만 원이라고 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습 절도가 맞습니다. 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이 모습은 뭐예요? 조금 지금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직각 삼각형 모양 번쩍번쩍거리는 네네.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창문이 깨진 게 아이고. 지금 뒷좌석에 이렇게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아, 지금 다 깨졌네요, 여기요. 이 네. 범인이요, 그냥 문을 땡기면 경보음이 울리니까 아예 창문을 깨고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문을 깨고 네.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랬습니다. 이 검거한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승용차만 상대로 그 대상을 삼아서 차량 운전석 뒷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물건이 있으면 가져나와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물건이 없이 그냥 닫고 나왔으면 절도 미수가 성립돼서 이번에 검거돼가지고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계속 CCTV를 약 한 200여 대 정도 파악해가지고 동선 파악해서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한 후 그 빌라의 거주자를 파악해가지고 집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그 관리인 협조받아서 문 열고 들어가 검거하게 된 겁니다. 저 지방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올라왔는데 막상 쉽지 않으니까 그 생활이 궁핍해가지고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는 차량이 18대가 파손됐는데 유리 수리비가 한 약 1,500 상당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도 훔친 물건은 정확한 금액은 저희지만 약 2천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있었습니다. 유흥비 관련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글쎄요, 제가 너무 이 소설이나 그런 걸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훔친 돈을 네. 다른 정말 이 몸이 불편하신 자기의 노모를 위해서 약값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뉴스파이트 진행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전부 죄다 유흥비예요. 왜 그런지 여기는 지금 저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요리 배우려고 올라와서 생활비가 없어서였는데 왜 쓴 건 유흥비죠? 생활비를 쓴 것도 네. 아니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아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제차가 물론 국산차에 비해서 더 좋다 나쁘다에 떠나서 보안이 좀 더 잘 되는 차들이 많아요. 아하. 그래서 소위 외제차가 털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 그런데 외제차만 골라서 그것도 이게 지금 한 20대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차에 돈 많이 놓고 다니세요? 기준품 아니요. 놓고 다니세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딱 이제 차량을 선별하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네. 가져갈 만한 게 있는지를 굉장히 빨리 물색하고 유리를 깨고 가지고 나올 정도라면 소위 선수라고 하잖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지방에서 요리 배우고 싶어서 올라온 상경에서 처음으로 절도를 시작한 사람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되고 여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만 네.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습절도하고 또 절도하다 실패한 부분은 절도 미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구속하는 후에 검찰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제 여죄 부분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복준 의원님 네. 물론 이제 차량에 금품 같은 걸 두고 내린 운전자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을 딱 파악한 저 이른바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표현처럼 선수에 딱 걸리다 보니까 했는데 손전등을 비춘 이유가 있군요.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거군요. 손전등으로. 아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내를 들여다보고 안쪽에 어느 정도의 물건이 있으면 이제 문을 깨는 방식을 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차를 세울 때도요. 네.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 안쪽에 물건이 보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왜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절도를 부르는 행위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뒷좌석 같은데 가방채 놔두고
그냥 문만 잠그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가장 타깃이 잘 돼요. 들여다보아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만약에 꼭 부득이하게 차에다 둘 경우가 생기면 네네. 차 시트 밑에 넣어두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이거는 이 사람은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절대 처음은 아니에요. 네. 처음일 수가 없어요. 처음인 사람이 저렇게 이 자전거 타고 와서 유유자적하게 저 대상을 선택하고 아하. 과감하게 유리를 깨고 저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사실은 따는 어떤 잠긴 문을 몰래 따는 절도범하고요. 네. 과감하게 탁 부셔가지고 깨는 절도범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아하.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 아마추어 차이 차이. 정도가 아하, 됩니다. 네. 예. 저는 저 똑같이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저 차 뒤에 쪽유리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차를 저번에 딱 타는데 갑자기 뒤에 바람이 샥 들어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이만큼 깨져 있고 아하. 제가 그때 손가발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김봉수 교수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아. 제가 뒷좌석에 너무 보이게 보이게.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네. 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네. 아까 그 영상 보시면요. 범인이 CCTV를 굉장히 의식하는 모습을 그래요. 볼 수 네. 있습니다. CCTV를 보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로 가서 창문을 깨는 모습인데 그 점도 이제 한번 이제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허 소장님. 네. 이 사람이 27살이에요. 근데 앞서 그 경비를 아버지랑 같이 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청년이 26살이에요. 비슷하잖아요. 같은 20대 중반이지만 이렇게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까? 생각하는 상황이 이렇게 달라요? 요즘 20대 청년들이 살기가 어려운 건 알지만 정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쉬운 점은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20대들이 꿈에 다가가는 그 기다림에 대한 것에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것에서 우선은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네. 근데 아까 지금 이 사건의 이 친구는 이 무모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용기를 취업을 하거나 진짜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기 꿈에 한번 그 용기를 내봤었으면 그러니까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앞서 그 아버님 경비를 같이 도와드렸던 네. 그 효심이 깊었던 그 아드님이 떠올라요. 네. 아버지의 그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복학 이 준비를 위해서 학비 벌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견했던 아들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 네. 거예요. 이런 철딱선이 27살 먹어도 철딱선이 없는 20대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트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너무 더우면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이고 푹 퍼진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토요일 이 찌는 듯한 더위에도 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데 아이고. 물론 이 배달원의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 연관성을 조사받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를 향합니다. 아이고. 조사를 받고 이제 신원 확인을 했겠죠. 네. 그런데 경찰이 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왜요? 이 남성이요, 사고와는 별개로 350만 원의 빚을 지고 갚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350만 원을 벌금. 그렇습니다. 네, 빚이 아니라 벌금. 350만 원의 빚이 아니고 벌금이죠. 빚이 아니라 벌금. 네. 빚은 빚이죠. 국가에 진 빚입니다. 그러네요. 네. 넓은, 우리 홍수민 아나운서가 넓게 보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넓은 의미로 350만 원의 벌금을 체납했다. 그게 딱 드러난 건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사고, 이건 전혀 이번 거는 그 전에 했던 거랑 관련이 없는데 350만 원 벌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아니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관련자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하. 뭐 참고인 조사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경찰에 가면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받든지 목격자 진술을 받든지 관계인 진술을 받더라도 인적사항을 치지 않습니까? 아하. 인적사항을 딱 그 주민번호하고 놓고 두들기면 바로 수배가 반짝반짝 뜹니다. 그게 쫙 나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금 수배가 이 경우는 벌금 수배라고 해요. 네네, 벌금 수배. 원래 벌금은 3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어요. 아하. 받는 날로부터. 네. 근데 30일 이내에 안 내면 내라고 독촉을 하다가 결국은 벌금 수배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벌금 수배로 이제 어디서든 적발이 되면
경찰이 데려다가 그 사람을 검찰청 징수기에 데려다 줘요. 아, 검찰로 데리고 가요, 데려다 또? 줘요. 왜 그러냐면 그 벌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검찰청 징수기거든요. 아, 경찰이 받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는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데려다 주면 검찰청에서 벌금 빨리 지금 내라. 아하.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가족한테 연락해서 내면 그 즉시 풀려나고 네. 끝까지 안 내면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네.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서 아하. 그 벌금 많지 노역장 유치가 돼서 노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백성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이 접촉사고로,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이 자신의 벌금 350만 원 체납된 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에이, 안 내려다가 걸렸네요. 그냥 낼게요. 했나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 지금 날도 너무 덥고. 네. 이거 하루 벌어 하루, 요즘에 배달 진짜 힘들어요, 대낮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하느니 저 그냥 검찰로 그냥 넘겨주세요. 저 노역장으로 가겠습니다. 노역. 그러니까 350만 원 안 내고 몸으로 때우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 벌금 여기 선고가 된다고, 아, 돈이 없으니까 벌금을 받으면 안 되겠네, 벌금 못 받겠네라고 넘기면 형벌로서의 효과가 1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금을 못 내면 이렇게라도 형벌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하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일일 5만 원으로 환산을 했었는데, 네. 요즘 최근에는 얼마예요? 일일 10만 원입니다, 평균. 2014년 단가가 오른 거예요, 그것도? 일일 10만 네. 원. 그건 뭐 요즘에 뭐 임금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5일을 이제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아.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현재 배달하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서 노역장에 있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시원하고 편할 수도 있었을 왜요? 거라고 아니, 생각하는 것 김복준 같아요. 의원님. 예, 예. 가서 노역이라는 것은 이 노역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노역. 뭔가 이 가서 이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더 이 땡볕 땀 뻘뻘 더 흘리는 거 아니에요? 노역이? 근데 불행하게도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노역이면 그런 생각을 노동도 강도가 심하거나 위험한 노역은 안 시킵니다. 그건 또 그래요? 잘못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겨요. 침해적인 아하. 그래서 위험한 직무 못 해요. 네. 예, 오직하면 이거를 이제 황제 노역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네. 사전에 그 얘기 좀 말씀드려야죠. 네. 벌금이 뭐 수천만 수억이 나와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벌금액 나누기 3년 1095일인가요? 네. 하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전제국이 같은 분은 얼마죠? 원주교도소인데 하루에 몇 억씩까지죠?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되는데 이게 3년을 못 넘기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뭐 5억짜리 황제 내역도 있었고요. 뭐 그 네네. 5억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이 각 교도소나 구치소마다 이 노역장이 좀 달라요. 아하. 어떤 데는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 작업하는 데가 있고 네. 어떤 데는 아마 그 전지국 씨 있는 데는 봉투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봉투 붙이고 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이제 까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정말 어떻게 벌금을 착실하게 내면 백성문 선생님 오히려 네. 벌금을 착실하게 낸 사람이 나도 그러면 돈 아까운 줄 아니까 벌금 안 내고 가서 노역할래 나 뭐 붙이는 거 잘해. 근데 이거 악용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거죠? 강해요. 그러겠네. 아. 심리적인 거. 그래서 아유 내가 지금 벌금을 이거 체납된 걸 안 내면은 내가 교도소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노역장에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곳에 대한 공포가 강하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보통 내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딱하죠. 그러니까 지금 배달을 하면서 딱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던 것 같고 네. 거기다 지금 기록적인 폭염까지 있으니 이 배달보단 차라리 들어가서 삼시세끼 밥 주고 뭐 봉투를 붙이든 그러네요. 청소를 하든 그게 낫겠다고 네. 생각했다는 그 생각이 참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많아요. 아. 네, 벌금 수배자를 건거해 가지고 오면 얼른 벌금 내고 나가시죠 하면 아유 전 그 돈 도저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빨리 저 검찰로 넘겨주십시오. 가서 노역장 가서 차라리 일하고 벌금 상계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검찰청으로 데려다 줄 때 형사들이 참 가슴 아프죠. 그러겠네요. 가뜩이나 요즘 또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어떤 업체에서는 배달 요금 뭐 2,000원도 받고 하잖아요. 요 최저임금 문제로요. 그런데 온갖 비난은 배달하시는 분이 받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까지 얼마나 네. 이 폭염에 짜증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벌금 체납을 뭐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 체납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